회장님, 내일 출근하시면 죽어요. 구두를 닦던 소년이 회장님께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비서가 소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꺼져!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년은 회장의 목숨을 구했고 예상치 못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가득 담아 전해드릴게요. 이른 아침 서울 중구의 한 재개발 예정 시장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천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11살 소년 이한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두약 몇 개와 헝겊, 낡은 솔이 담겨 있었어요. 소년의 손은 겨울 찬바람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이한은 약국 문이 열리면 약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였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던 소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걸로는 약값이 모자랐거든요. 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점포마다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인데 이제는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한과 할머니도 곧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코트는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맡은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기사가 뒤따라 내렸어요. 40대 중반의 오지훈이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였죠. 그는 늘 회장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으며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얼굴에는 항상 공손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주민센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지훈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한도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따라갔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곳에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한도윤이 공사장 옆 큰 무릉덩이를 미쳐보지 못하고 발을 디뎠습니다. 철뻑하고 진흙물이 튀어올랐어요. 고급 구두 위로 더러운 물이 흥건하게 뿌려졌습니다. 구두는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값만 수백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한도윤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지훈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냈지만 이미 구두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냥 걸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일정을 늦출 생각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한이었어요. 소녀는 나무 상자를 앞에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두 닦아드릴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돌려 소년을 내려다봤어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깡마르고 옷은 해져 있었지만 눈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지훈이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께 함부로 다가오지 마. 손을 뻗어 아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이한이 살짝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을 올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간은 없었지만 아이의 눈빛이 어쩐지 다른 구두 닦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절박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됐어. 내버려둬. 회장이 짧게 말했어요. 오지훈이 손을 놓았지만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이한은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헝겊을 꺼내 회장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능숙하진 않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흙이 묻은 부분을 먼저 닦아내고 구두약을 묻혀 천천히 문질렀어요. 작은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두를 닦던 이한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회장 주변에 뭔가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이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사람 주변에 색깔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기운이라고 불렀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회색이었죠. 그런데 지금 회장님 주변은 검은색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기운이 보이면 큰 위험이 다가온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하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은 언제나 맞았습니다. 왜 그러니?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놓았어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출근하시면 안 돼요. 한도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지훈이 다시 나섰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하는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검은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죽어요.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지훈이 이한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어디서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꺼져. 이한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나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구두약과 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일어나서 다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지훈 주변에도 뭔가 보였어요. 붉은 기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붉은 기운은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서 나온다고요. 그 아저씨. 이한이 오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찔리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억지 웃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정신이 이상한가 봅니다. 가시죠.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한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실함이었어요.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오지훈이 재빨리 차 문을 열었어요. 한도윤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이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요, 회장님. 그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어요. 한도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도윤은 백미러로 소년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지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검은 기운이라는 말도요.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이하는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을 주워 담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할머니가 계신 천막으로 돌아갔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하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렸어요. 약을 살 돈은 아직도 부족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이하는 회장님이 탄 차가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정말 위험한데.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만이 소년의 목소리를 데리고 멀리 날아갔어요. 시장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공기 속에 감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천막 안은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하는 작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어 계셨지만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어요. 예전에 모아뒀던 동전이 생각나 소녀는 동전을 찾은 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손을 호호 불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았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편의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안으로 들어가 기침약 한 통을 집었어요. 그리고 값이 제일 싼 빵 하나를 더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주머니 속 동전을 하나하나 꺼내 세웠어요. 1,000원, 500원, 100원짜리들이 손바닥 위에 쌓였습니다. 4,500원입니다. 점원이 말했어요. 이하는 동전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손에 남은 건 1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어요. 회사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이하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사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지하 계단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하는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2명이 낮게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하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빨리 끝내자. 새벽에 경비 돌 때까지 시간이 없어. 알았어. 이것만 풀면 되는 거지. 이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차가웠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지하 통로가 나왔고 그 끝에 강당으로 연결된 문이 보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하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강당 안쪽 단상 위에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단상 위 천장에 설치된 조명 구조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공구를 꺼내더니 뭔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나사를 푸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만 풀어두면 내일 연설할 때 떨어질 거야. 아래에 있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해?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 마. 사람 무게가 실리면 바로 내려앉게 해놨어. 이하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참으며 계속 지켜봤어요. 사다리 위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손에 뭔가 작은 게 들려 있었어요. 나사였습니다. 그걸 바닥에 툭 던졌어요. 나사가 바닥을 굴러 문 쪽으로 왔습니다. 회장이 내일 아침 2단상에서 연설하잖아. 맞아. 부회장님 지시대로만 하면 돼. 이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회장님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2 남자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를 챙기고 사다리를 접었어요. 이하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로 물러서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하는 천천히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강당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살폈어요. 나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그걸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은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녀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하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하는 주머니 속 나사를 꽉 쥐고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11살 아이의 말을요. 천막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하는 조용히 기침약을 꺼내 침대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내일 아침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주머니 속 나사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내일 큰일 나는데.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숨소리만이 천막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단상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 그 아래 서 있을 회장님. 소년의 손이 이불 속에서 떨렸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회사로 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회장님을 막아야겠다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환해지고 있었어요. 이하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머니 속 나사를 꼭 쥔 채로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눈을 뜨자마자 옷을 챙겨 입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천막 밖으로 나왔어요. 주머니 속 나사가 손에 닿았습니다. 회사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늦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로비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강당 쪽으로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오늘 회장님의 연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하는 로비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소년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그 아이였거든요. 너 어제 그 애 아니야?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하는 뒤로 물러섰지만 경비원이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위험해요. 이한이 강당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단상 조명이 떨어져요. 제발 믿어주세요. 경비원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한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어젯밤에 봤어요. 누가 나사를 풀었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오지훈이 나왔어요. 그는 이한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냐? 오지훈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이한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팔을 잡고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 녀석이 어제도 회장님께 이상한 짓을 했어요. 오지훈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 무전기를 꺼냈어요. 경찰 불러. 무단 침입이야. 저 아니에요. 진짜로 위험하다고요. 이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한은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로비 구석 경비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안에는 의자 몇 개와 책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이한을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 앉아 있어. 경찰 올 때까지. 문이 닫히지는 않았지만 경비원 2명이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의자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 안에서 나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곧 단상 오르신대. 오늘 신년 연설이잖아. 다들 준비됐지? 이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이 곧 단상에 오르신다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지 못했어요. 경비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다시 강당 쪽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당 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이 입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한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어깨를 눌렀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하고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강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명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나사가 풀린 조명이 회장님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이에요. 이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앉히려고 했지만 소년은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어요. 놔주세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목청껏 외쳤지만 경비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한 경비원이 아이의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앉아 있으라니까. 하지만 이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을 주어 경비원을 밀쳤습니다. 11살 아이의 힘은 약했지만 경비원이 방심한 사이였어요. 소년이 빠져나갔습니다. 야, 잡아. 경비원들이 뒤쫓아왔지만 이하는 이미 뛰기 시작했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강당 쪽으로 달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비켜섰어요. 소년의 신발이 대리석 바닥을 박차고 날아갔습니다. 강당 문이 보였어요. 이하는 있는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안에서는 회장님이 단상 위에 서 계셨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원고를 펼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천장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명 구조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어요. 이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 쪽으로 뛰어갔어요. 경비원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애 잡아.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하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단상이 가까워졌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소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회장님, 거기서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년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도 멈춰서서 이한을 바라보셨어요.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조명 구조물을 고정하던 나사가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어요. 저거 뭐지? 한 직원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조명 구조물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먼지가 하얗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그때 이한이 중앙 통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거기서 내려오세요. 이한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년을 돌아봤어요. 한도윤도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그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년의 표정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은 천천히 단상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장에서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쾅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조명 구조물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지더니 단상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와 금속 조각들이 공중에서 부서지며 쏟아졌습니다. 한도윤은 단상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이 꼬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회장은 옆으로 몸을 던졌어요.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조명 구조물이 단상 한가운데를 내리쳤어요. 쾅, 쿵, 철컥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이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였어요.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단상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단상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회장은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지훈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우르르 몰려왔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강당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하는 그 틈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쓰라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단상 위에는 조명 구조물이 무너져 있었어요. 만약 자기가 거기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어?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오지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한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오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들어 소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한은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이한 쪽으로 다가갔어요. 한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리 와. 하지만 이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소년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들것을 들고 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어요. 회장은 계속 이한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 아이.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지훈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 아이가 날 살렸어. 그 말에 오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올렸어요. 한도윤을 싣고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들것에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소년을 봤어요. 이한도 회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지훈이 일어섰어요. 그는 이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가 뭘 한 거지? 오지훈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어요. 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가 강당에 무단 침입했고 기물을 만진 것 같습니다. 이한의 눈이 커졌어요. 기물을 만졌다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랬는데? 오지훈이 차갑게 물었어요. 이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어젯밤에 본 것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요. 이한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본 거예요. 어젯밤에 누가? 어젯밤. 오지훈이 되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젯밤에 네가 여기 있었다는 거야?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훈이 피식 웃었어요. 들었지? 무단 침입 맞네. 경비원들이 소년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한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당 안에는 부서진 조명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그 아래 계셨다면요. 소년은 주머니 속 나사를 만졌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을 때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오지훈이 다가가 뭔가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이 이한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네, 강당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동을 부린 게 아니에요. 회장님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할머니요. 이한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연락처 알려줄 수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휴대전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실 거예요. 어젯밤 기침이 너무 심하셨으니까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돌아봤어요. 일단 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해야겠어. 이하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창문으로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회장님이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소녀는 창에 이마를 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하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경찰차가 회사 앞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도윤을 실은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 나사를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하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너머로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한이요. 보호자 연락처 알려줄 수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연락처를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쯤 병원에 계실 테니까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김 형사님, 전화 왔습니다. 아이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고요? 소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라고 하더구나. 기침이 심해서 응급실에 왔다가 입원하셨대. 이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입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약을 사드렸는데요.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일단 상황 정리를 해야 해.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 몰랐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지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것 같았어요. 경찰관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강당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조명 구조물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작했다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하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지훈이 서류를 꺼내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정식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이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소라고요? 자기를 고소한다고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나사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증거인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줄까요? 경찰관이 회의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한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어젯밤에 회사 건물에 들어갔었니?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들어갔는데? 할머니 약 사러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남자 둘이 조명을 만지고 있었어요. 남자 둘? 경찰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나사를 풀고 있었어요. 이거요. 이거 그때 떨어진 거예요. 소년이 손바닥 위에 나사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나사를 집어들어 살펴봤어요. 하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구나. 하지만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이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찰관은 나사를 책상 위에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회사 측 조사를 기다려봐야겠어. 그리고 내 보호자가 없으니까. 경찰관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동보호소에 임시로 맡겨야 할 것 같구나. 이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호소라고요? 자기가 보호소에 가야 한다고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할머니 보러 가야 하는데. 할머니 건강이 나아지시면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야. 경찰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도 계속 났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다른 차가 왔습니다. 시립아동보호소에서 온 차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이안을 데리러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안이지? 나랑 같이 가자.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안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손을 거두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안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같이 지낼 친구들도 있어. 방문을 열자 아이들 몇 명이 쳐다봤어요. 다들 이안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이안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석 침대를 배정받았어요. 작은 침대였습니다. 이안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저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겠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안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사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달빛에 나사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안은 나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천막 천장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할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떨어지는 조명, 쓰러지는 회장님, 자기를 보던 사람들의 눈빛요. 이안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아무도 보면 안 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이안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언제 퇴원하실까요? 자기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보호소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가슴속은 시끄러웠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한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달린 하얀 등이 눈부셨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붕대가 감긴 부분이 뻐근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옆에는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밤이 깊은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차트를 들고 회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몇 시죠? 한도윤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의사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밤 11시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어깨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떨어지는 조명, 비명 소리, 그리고 한 아이의 얼굴이요. 그 아이는요? 아이요? 의사가 되물었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 소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오던 모습,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이 작게 말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한도윤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회장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손자였습니다. 한도윤의 유일한 손자였죠. 하지만 그 아이는 10년 전 강가에서 실종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사진 속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본 소년의 눈과 비교했어요. 닮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설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손자는 죽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 리 없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도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구했어요. 위험하다고 외쳤습니다. 만약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조명 아래 그대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랐어요. 한도윤은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그보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자기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보다 내가 부탁할 게 있네. 한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어제 그 아이 말이야. 조사 좀 해봐. 아이요? 박 실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이 이한이라고 했어. 11살쯤 됐을 거야. 어디 사는지, 보호자가 누군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사고 현장 조사도 다시 해봐.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조명이 그냥 떨어질 리 없어. 점검은 일주일 전에 했잖아.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 말이 맞았어요. 정기 점검은 일주일 전에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떨어졌어요. 출입 기록도 확인해봐. 어젯밤 누가 강당에 들어갔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한도윤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어요. 손자의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 오후 박 실장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출입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상 조명 점검 명단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자 명단과 안 맞습니다. 한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명단에는 3명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2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명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어요. 건물 관리 담당은 누구지? 유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50대 남자예요. 데려와. 직접 물어봐야겠어. 1시간 후 유상철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 앞에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한도윤이 침대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상철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어젯밤 지하로 누가 들어가는 거 봤어? 유상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장이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본 것 같은데요. 유상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는데 2명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을 봤어요. 오지훈 불러. 박 실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오지훈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공손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앉아.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지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봐. 단상 점검 명단인데 실제 인원이 안 맞아. 오지훈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어? 네가?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정신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도윤은 오지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가봐. 그리고 박 실장, 그 아이 데려와. 직접 만나보고 싶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훈이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실장이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어요. 이한을 만나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보호소 사무실에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이한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잠시 후 이한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앉아라. 박 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한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회장님 비서실장이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이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박 실장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회사 건물에 들어갔다고 했지?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뭘 봤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자 둘이 단상 위 조명을 만지고 있었어요. 나사를 풀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었어?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이한은 주머니에서 나사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요. 이거 그때 떨어진 거예요. 박 실장이 나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조명 구조물에 쓰는 나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겠니?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은 나사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네가 본 걸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니? 조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상 위 조명 구조물을 그렸습니다. 나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표시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박 실장이 그림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그렸구나. 이거 회사 설계도랑 비교해봐야겠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동의서였어요. 이한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 검사를 좀 받아줄 수 있니? 검사요? 이한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 실장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피 조금만 뽑는 거야. 아프지 않아. 회장님이 부탁하신 거야.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소를 나온 박 실장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보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한이 그린 그림을 회사 설계도와 비교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실장은 다시 회장 병실을 찾아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깨 붕대를 새로 감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됐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아이 말이 맞습니다. 조명 구조물의 조작 흔적이 확실합니다. 그는 이한이 그린 그림과 설계도를 나란히 놓았어요. 두 그림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 그린 겁니다. 설계도를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어요. 한도윤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사 위치까지 정확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호자를 찾아갔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병실 기록이었습니다. 순자라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3층에 입원해 계세요. 할머니? 한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무슨 이야기? 이 아이를 10년 전에 강가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강가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팔찌를 차고 있었대요. 은팔찌였는데 거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글자?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도윤이라고 새겨져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팔아버렸다고 하시더군요.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한도윤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좀 봐. 박 실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회장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손목에는 은팔찌가 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강가에 놀러 갔던 날, 아이가 물에 빠진 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날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더군요. 뭐라고? 이해가 특별하다고 하셨습니다. 박 실장이 수첩을 펼쳤어요. 할머니가 한 말을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 보면 이상한 말을 했대요. 할머니 아파요. 저 아저씨 화났어요. 그런 말들을요.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무서웠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맞더랍니다. 이해가 아프다고 한 사람은 정말 아팠고 화났다고 한 사람은 정말 화가 나 있었대요. 그래서 회장님 위험을 미리 알았던 거군요. 박 실장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사진 속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내 주변에 검은 기운이 보인다고 했어.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 나는 믿지 않았는데. 박 실장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도윤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줘.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한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회사 본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지훈이 보안실에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녹화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 영상들 다 지워. 오지훈이 옆에 서 있는 보안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증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우라고. 오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담당자는 어쩔 수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유상철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오지훈이 영상을 지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상철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지훈 비서가 영상을 지우고 있었어요. 어젯밤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한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박 실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지훈을 불러. 그리고 부회장도.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오지훈이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손자의 얼굴과 이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회장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흘 후 회사 보안팀이 박 실장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지워진 영상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 실장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은 이미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깨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병실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어젯밤 녹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그리고 두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윤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남자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작업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야? 부회장 쪽 직원들입니다. 재무팀 소속이에요. 박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 남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박 실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보안실 앞모습이었습니다. 오지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지우는 장면이었어요. 오지훈이 직접 증거를 없앤 겁니다. 한도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오지훈, 그가 믿었던 비서가 배신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습니다. 당장 불러. 그리고 부회장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회장실로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부회장과는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동생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니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책상 뒤로 창문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도윤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오지훈과 부회장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어요. 오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한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오지훈이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두 남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이게 뭐지? 한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지훈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CCTV를 지웠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지훈이 땀을 닦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야? 한도윤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오지훈이 움찔했어요. 회장은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유상철이 다 봤어. 네가 영상 지우는 거. 오지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 짓이었어? 회장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오지훈이 부회장을 흘끗 봤어요.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한도윤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형님.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해이십니다. 오해? 이게 오해야? 한도윤이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부회장 쪽 직원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저 사람들 재무팀 직원들이지. 내 부서 사람들이야.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 박 실장이 봉투를 받아 부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부회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99.99% 일치.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내 손자야. 1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손자. 부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봤어요. 오지우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줬어. 10년 전에 강가에서 주웠대.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내가 직접 채워준 팔찌.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꼭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날 구했어. 내 손자가 날 살렸다고. 한도윤이 부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날 죽이려 했고. 부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형님이 언제 자리를 물러날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형님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셨죠.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회장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지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지훈이 멈춰 섰어요. 너는 해고야. 그리고 경찰에 넘기겠어. 오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도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경비를 불렀어요. 오지훈이 끌려나갔습니다. 부회장도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한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한이를 데려와. 지금 당장.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잃어버렸던 손자를 찾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곧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실장이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도윤이 함께 있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손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나와 맞이했어요. 한도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도윤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한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회장을 보자 몸을 움찔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 계실까요? 한도윤은 소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손자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키는 자랐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한은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을 봤어요. 왜 자기 이름을 부르실까요?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네가 날 살렸구나.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 한도윤의 손이 소년의 어깨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위험한 걸 봤을 뿐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도윤이 소년을 안았어요. 꽉 껴안았습니다. 이안은 회장 품에 안겨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회장이 소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 실장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이안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이 소년을 놓아주며 얼굴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지?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안의 손을 잡았어요. 소년의 손이 작고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보호소를 나왔습니다. 이안은 회장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처음 타보는 고급 차였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할머니 병원으로 가. 한도윤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이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소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병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안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할머니 병실이 보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안이 할머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소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이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도윤이 문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한도윤이 손을 내저었어요. 편히 계세요. 제가 인사드려야죠. 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손자를 살려주셔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뭐요? 그냥 이해가 불쌍해서.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시면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이해는 제가 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리는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소년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이안아, 이제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해.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안이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이안이도 할머니도 다 같이요. 이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도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회사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회의라는 공지를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단상에 올랐어요. 어깨 붕대는 풀린 상태였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사고는 고의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부회장과 오지훈 비서가 연루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했고
법적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부회장이라니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도윤이 단상 아래를 봤어요. 이한이 박 실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짓했어요. 이한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회장이 이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한이는 위험을 알았고 저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요. 직원들이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자라니요. 10년 전 실종된 그 손자요. 1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손자를 찾았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회사는 기술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봅니다. 진실을 봅니다. 회장이 이한을 안았어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이한은 회장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박수치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한은 눈물을 닦았어요. 한도윤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한은 큰 창문 앞에 섰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재개발 시장이 보였어요. 할머니 요양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한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시장 재개발도 다시 계획하겠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회장이 이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닮아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한남동의 넓은 저택에서 이한이 눈을 떴어요. 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나무였습니다. 할머니는 별채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기침은 완전히 나았고 요즘은 정원 가꾸는 일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한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새 교복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소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방문을 나서니 복도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한은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도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한이 들어오자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잘 잤니? 네. 이한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침 식사였습니다. 오늘 회사 가실 거예요? 이한이 물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재개발 사업 최종 발표가 있어. 같이 갈래?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사에 가는 건 언제나 신기했어요.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할머니 방에 들렀어요.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정원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한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이한아. 아침 먹었니? 네, 회사 다녀올게요. 할머니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이한은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집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도윤과 이한이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한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한이 회장을 봤어요. 이상해요. 뭐가? 오늘은 나쁜 기운이 안 보여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보는 게 맞을 때가 많더라. 앞으로도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한은 차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서 큰일이 벌어졌었죠. 로비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회장과 이한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이한은 조금 쑥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한도윤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건축 설계사들과 재개발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큰 화면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 실장이 인사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한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시작하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설계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건물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높지 않은 건물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든 설계였습니다. 시장 자리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한도윤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한도 화면을 봤습니다. 예전 시장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온기는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하세요.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담당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한은 큰 창문 앞에 섰어요. 저 멀리 재개발 시장이 보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저기 할머니랑 살던 곳이에요. 이한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소년 옆에 섰어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회장이 이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네가 나를 구해줘서 가능한 일이야. 이한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한도윤이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회장은 이한과 함께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예전엔 혼자 회장실에서 식사했지만 요즘은 직원들과 함께 먹는 걸 즐겼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습니다. 한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같이 먹을게요. 회장과 이한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한이는 다음 주에 학교 간다며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떨려요. 괜찮아. 금방 친구들 사귀게 될 거야.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한도 살짝 웃었어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이한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잘 다녀왔구나. 할머니가 소년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도윤도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도 괜찮을까요? 이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넌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돼. 한도윤도 이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도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이한이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 감사해요. 한도윤과 할머니가 소년을 봤어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셔서요. 이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도윤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네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새벽 한도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이한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소년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닫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손자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새 사진을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찍은 이한의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 속 아이가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10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한이 눈을 떴어요. 오늘도 회장님과 함께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에서는 할머니가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이한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출근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나쁜 기운도 안 보였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이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